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전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과 관련해 이란 국영은행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부적절한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불만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바이든 부자의 우크라이나 관련 의혹을 파헤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행정부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정책을 옛날 정책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이 의료 시험 대상으로까지 초대했던 사람을 포함해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이민자를 모두 추방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려면 세금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법을 캘리포니아주 연방판사가 집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지만 새 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정부가 농부들에게 지원한 돈이 2009년 금융위기 때 빅3 자동차 회사를 지원한 돈보다 이미 2배 이상이 많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대학 졸업자의 학자금 빚은 역대 가장 높은 평균 약 3만 달러입니다. 세계 경제개발기구 OECD도 올해 세계 평균 경장 성장률을 2.9%로 내렸습니다. OECD도 경기 불황에 대한 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 불황을 예측하는 세계 경제기구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접근법을 지지하자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 범인 확인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백악관에 호주 대통령 부부가 국빈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거의 방금 끝났습니다. 보통 이제 부부들이 오면은 어떤 때는 와이프도 함께, 어떤 때는 이제 그 대통령들만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에게 뭐 몇 가지 질문도 받고 하죠. 오늘 몇십 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호주 대통령 부인도 함께 있었는데 여러 이슈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지금 조금 있다가 증권시장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얘기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시설이 드론과 미사일 그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배후에 기구를 사용을 했던 아니면 땅까지 그 지원을 했던 이란이 들어가 있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한다 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제재가 이란 중앙은행에 대해서 역사상 지금까지 해봤던 적이 없는 그토록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란 은행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돈 거래 같은 것 묶어버리겠다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과 호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자리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와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주식시장이 현재 다우지수가 한 60 몇 포인트 올라가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며칠 전에 트윗으로 발표한 것이 항상 또 정책이 되곤 하니까요. 이미 다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큰 출렁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발표도 일단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안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하면서도 다음 주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하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른 나라들이 또 그 중재를 하니까요.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큰 뉴스가 오늘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뉴스로 인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구나.
뭐 꼭 백악관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언론 매체도 함께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또 별것 아닌 것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에 약간 레이티스트가 붙은 속보인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그 선거를 아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 부통령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뭐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그 대화를 했었다는 사람이 푸틴도 있고 김정은도 있고 다 있는데 우선 하나가 어제 발표된 것이 다른 나라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아주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약속을 했다 하는 것이요. 그 내용이 하나가 뭐 거의 뭐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돼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다른 매체들이 인용을 하는 게 우크라이나 선거가 끝나고 5월 달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2020년 대선에서 본인과 겨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 바이든 후보를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조사를 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것을 하면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얼마를 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원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안 한다.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돈 250빌리언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25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돈이었는데 그렇게 그 대화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람이요. 텔레비전 그 배우고 코미디언이고 이 Servant of the People이라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할을 몇 년 동안 그 TV에서 했었던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이 사람 원래 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 변호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사이 좋다고 했었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TV 시리즈에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리얼리티 쇼에서 You Fired를 했었던 사람이고 해서 이제 그랬던 건데 이 내용 자체는 나중에 조 바이든을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암으로 숨져서 뭐 나라가 전체 슬퍼했을 그럴 정도였었죠. 그리고 그 특히 이제 동부 지역에서는 델라웨어가 지역구였으니까요. 조 바이든 그 부통령하기 수십 년 전에 델라웨어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도 검찰총장으로 앞으로 더 큰 정치 무대에 설 것 같았는데 암으로 숨졌죠. 뇌종양으로.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가 있고 바이든 후보에게는 둘째 아들 지금 49살인가 그렇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몇 개월 전에 49살이었습니다. 헌터. 이 사람이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또 졸업하고 직후에도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재능이 많아서 돈 버는 재능,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도 회사를 세우고 뭐 헤지펀드 회사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헌터 바이든이 이 그 우크라이나의 가스 컴퍼니 그 브리스마라는 가스 컴퍼니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부통령이었을 때 이 아들이 그 컴퍼니 이사 뭐 이런 연관이 돼 있으니까 뭔가를 봐준 게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하라는 얘기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바이든 부통령이 전혀 그 아들의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조사가 될 겁니다. 이 중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한때 아들이 아버지가 부통령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주식 이런 거 안 한다고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합니다. 이혼하고 또 그 숨진 그 형수와 잠깐 살았었죠. 살다가 두 사람도 헤어지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그 다큐멘터리 찍는 여성과 그 결혼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뭔가 바이든 부통령도 잘못을 했고 아들도 잘못했다 하는 것을
그 결과를 원하는 마음으로 압력을 넣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그 추정 보도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통령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우크라이나의 그 작은 나라 대통령을 조정을 해서 돈과 여러 가지 지원, 뭐 군사 지원 같은 거 한다는 것을 해서 또다시 재선에 되겠다 한다는, 이게 지금 내부 고발자가 뭐 부적절하다 하면서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그 약속, 너 이거 나한테 해줘. 그럼 나 이거 해줄게. 그랬다면은 권력 남용인 것이고,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어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아주 그 최악의 가짜 뉴스다. 미디어는, 지금 미국의 미디어는 정말 전 세계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 media of our country is laughed at all over the world now. You're a joke. Okay, what else?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 답변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화해서 얘기했느냐 하니까 그거 뭐 그 미디어가 하는 일이 요즘 다 조크지 하면서, 그런데도 기자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합니다. Which conversation? Well, figure it out. You're supposed to be the media. Figure it out. It was which conversation? July 25th with the president. I 예, really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화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해봤느냐 했는데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Which conversation, 뭐 계속 어떤 대화라고만 물어보면서 자신은 그 모른다고 답을 하죠. no, I don't know. What I know about space. Yeah. I don't know 하면서 얘기한 것은, 난 내부 고발자도 모르고 뭐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대화 뭐나 그거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는 그 내부 고발자는 당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당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검사는 아직까지는 그 전 그 부통령이 잘못한 일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법이 문제가 그 됩니다. 만약에 그 법에 따라서 미국의 내부 고발자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처음에 그 감독관이 국장이 없어요. 국장 대행에게 알렸는데, 그 정보국장 대행은 그렇게 될 경우 미국 법에 따르면 의회 의원들에게 이걸 알려야지 된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미국이지만 뭐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슈퍼바이징이라고 할까요? 감시라고 할까요? 이런 체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 알려야 되는데, 대통령에 의해서 대행 일을 하고 있는 이 국가정보국장 대행이 이걸 법무부에게 알립니다. 법무부는 지금 대통령과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 알리니까 법무부가 여러 가지, 법무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거 의회에 안 알려도 된다 하는 게, 안 알리니까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한 이것을 그 감찰관이 의회에 증언해서 알려버렸고 해서, 이제는 이것을 의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의 그 아담 쉬프 의원이 이제 주도가 돼서 그 소위원회가 버뱅크가 지었고죠. 정보위원회니까요. 조사를 지금 하게 돼서 대통령의 뭐 권력 남용 이런 문제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은 직접 저쪽 대통령에게 대화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도 만났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특별대사인 뭐 컬트 버커라는 사람도 역시 그 대통령과 마찬가지 이런 그 작업을 했다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데, 어제 그 CNN 방송에 나와서 저녁에 그 크리스 코모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똑같은 얘기, 오늘 대통령이 받은 질문과 그런 일로 그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을 한 게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 그런 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나중에는 그래 내가 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You to ask the Ukraine to investigate Joe 크리스 Biden. 코모입니다. No, actually I didn't. I asked the No라고 Ukraine to 했죠. investigate the allegations that there was interference in the election of 2016 by the Ukraine. 오히려 자신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2016년도에 그 우크라이나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미국 대선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자기는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앵커는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조 바이든 그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얘기 하니까 나중에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For the benefit of Hillary Clinton, for which there already is a You court never asked finding. anything about Hunter Biden. You never asked 헌터 anything. 바이든이 이제 조 바이든의 아들이죠. 그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anything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재차 그 다그칩니다. About Joe The Biden and only his thing role I with the asked about prosecutor. Joe Biden is to get to the bottom of how it was that Lutsenko, who was appointed, Right. dismissed the case against So you Antac. did ask Ukraine to look into Joe Biden. Of course I did. You just said you didn't. No, I didn't ask him to look into Joe Biden. 네. Of course I did 하니까 너 금방 안 했다고 하잖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죠. 부통령이 이제 그 아들과 그 가스 컴퍼니 이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지 말아라라고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었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루도프 줄리아니가 이제 조사를 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루도프 줄리아니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 내가 했어. 좀 전에 안 했다고 했잖아 하니까,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퍼져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봐서는 나 모른다, 잘 모르는 일인데 하고 직접 답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뭐 그다지 그 대통령에게도 쉬운 일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그 내용이 그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른 하나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좀 악재가 나온 것이고, 그렇다고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도, 전 부통령 현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에게도 뭐 꼭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고요. 바이든 후보는 아마 그 대통령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되든지 되는 데에 가깝게 가든지 그 즈음에는 다시 한번 그 뼈 아픈 이 아들 헌터 바이든에 관한 끊임없는 질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 헌터 바이든이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독이 많이 돼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적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때마다 이 아버지가 한 번도 그 아들을 그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몇 개월 전에 그 뉴요커와 아주 긴 인터뷰를 저는 그 미리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들춰내서 하기 전에 비교적 그 조 바이든에게 호의적인 그런 매체에서 이 아들의 모든 허물을 다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은 또 한 번 그런 그 시기를 맞게 될 겁니다. 공직자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족까지를 다 그렇게 들춰내냐고 하지만, 공직자는 가족이든 뭐 누구든 뭔가가 있으면 본인과 연관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춰내게 되죠.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그 술, 마약 중독자였고, 뭐 헤지 펀드를 만들었고, 로비 회사를 만들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조사가 되겠어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혹시 그로 인해서 뭔가가 연관된 특혜 받은 게 있는가 해서 그런 거죠. 뭐 캘리포니아주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법을 만들었어도 또 어떤 때는 그게 지나치다 싶으면 캘리포니아의 그 진보적인 그 연방 판사도 이건 시행하면 안 되지 하고 임시 시행 중지 행정명령도 내립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요. 프레스노든가요? 세크라멘토든가요? 아무튼 캘리포니아주의 연방법원이 어제 임시 시행 세크라멘토입니다. 임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고, 며칠 안에 이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겠다. 모리슨 그 잉글랜드 주니어 판사가 이런 판결을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이 법은 좀 심하다. 그리고 그
게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는 서명 안 하기를 촉구하는 사설을 썼었는데요.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이 서명을 했고 해서 내년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예비선거가 조금 앞으로 당겨졌잖아요. 3월 달로 해서 예비선거 후보로 투표 용지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름을 올리려면 적어도가 아니라 두 개 포지션입니다. 주지사와 대통령 후보는 지난 5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공개를 해야지 된다. 밝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하는 그 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투표용지 지금 뭐 만들고 할 테니까 이것을 일단 금지해라. 아니 시행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당시에 그 LA 타임즈를 포함해서 많은 뭐 캘리포니아 주민도 이건 너무 나갔네라고 얘기한 것은 예비 선거에 설령 그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투표용지 캘리포니아주 한 주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가 본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럼 현실적으로 뭐 별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의 나쁜 효과가 올 것이다. 다른 주에서도 예를 들어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어디서 났어? 그 예를 들어 오바마를 그 대입을 시켜보면 아니 하와이에서 출생했다는 그 출생 신고서 맞다고 제출을 했는데 그거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더 요구하면서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과 돈 낭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LA 타임스에서도 당시에 반대를 했었는데도 게빈 뉴섬 주지사는 그 서명을 했습니다. 본인은 전임자와는 또 그 제리 브라운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줬어야지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 별로 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딱 그 서명을 하고 나서 5개 케이스 고소가 딱 들어왔는데 하나는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서 나는 이 세금 공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야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 했을 테고요. 대통령은 엊그제 그 뉴욕 검찰도 고소를 한 것 같던데요. 뉴욕에서도 이 세금 보고 공개해라 하고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진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긴 케이스가 나왔고요. 이민자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24살이 됐는데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아주 초기에 의료 실험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를 임상 실험을 해주세요 하지 않아서 과테말라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은 여인이 됐습니다. 24살이 됐는데 갑자기 편지를 받았는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였어요. 33일 안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의료상으로 뭔가가 어디가 아파서 이제 미국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 계속 뭐 신청을 하고 또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를 했고 이민사회에서도 분노를 했고 변호사 무슨 뭐 그 사람들의 가족 등등해서 얼마 전에 16살짜리 의회 청문회에도 나와서 이건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거다. 합법적인 살해 아니냐.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온두라스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 미국 사람들이 너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US 시민권과 이민국이라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라는 국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라고 딱 그냥 명령을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의회에도 알리지 않았었답니다. 나중에 다 이렇게 알려지고 난 뒤에는 이건 미국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문제가 많이 커지자 결국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안보부도 또 대행입니다. 국가정보국도 그렇고 백악관의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행이고 대행이 일하기 편하대요. 대통령 얘기로는 말도 잘 듣고 언제나 그 대행자 떼주나 해서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 그게 그 이민자를 아픈 이민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에서 메디컬 그 디퍼드 액션 프로그램 의료상으로 치료받을 게 있는 생명의 위협이 느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추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잠깐 시행되는 동안에 400명이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 당연히 또 다시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의회에서 100명이 넘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뭐냐 하고 항의를 한 결과 뒤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시행하려는 것은 큰 줄기의 한 그 가지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민, 뭐 난민, 뭐 색깔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친화적인 프렌들리한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게 지금 행정부의 정책이고 거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기후 변화하면은 사람들이 그 이제는 좀 의식적으로라고 할까요? 무의식적으로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 가정은 아 뭔가 뭐 나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확 와닿지는 않는 그게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것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기후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서 지금 MSNBC에서 계속 그 기후 변화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워낙에 후보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초대하지 못하고 오늘은 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어느 대학교에서 하던데요. 네, 조지타운 대학교 공공정책위원회에서 하는데 민주당 MSNBC가 이제 주도를 하고요. 미디어로서는 버니 샌더스, 뭐 앤드류 양, 훌리안 카스트로 그리고 이제 지금 본인 안 나간다고 했죠? 그 작가 굉장히 주목받았었던 예비선거 한 2번 토론회에 나오고요. 메리안 윌리엄슨 이런 사람 몇몇 또 사퇴한 사람도 나오는데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민주당에서는요. 예를 들어 앤드류 양 같은 그 기업인 출신은 이거 20년 전에 벌써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했었어야지만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 세금을 내겠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 많이 내는 그런 기업은 세금을 더 내야지 된다. 그걸 깨끗하게 또 잡아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버니 샌더스 후보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그 앞서 나가는 사람인데 지금 남아있는 후보 가운데서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난 과학을 믿는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라는 게 가짜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언론이 만들어낸 미디어가 만들어낸 혹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난 과학을 믿는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공공 그 땅에서 정부 소유의 땅에서는 화석 연료 채취하는 것도 금지시키겠다.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행정명령을 내린다고는 안 했습니다. 의회에 9개월을 기간을 줄 텐데 그 기간 동안 안 하면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런 공공 땅에서는 화석 연료 채취를 금지하겠다. 이게 지금 공화당 행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많이 뭐 알래스카가 됐건 어디가 됐건 오일도 시추하고 석탄도 시추하고 뭐도 뭐 나무도 베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그 큰 그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그 경제와 일자리가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좋다는 얘기겠죠. 버니 샌더스는 그런 것을 강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버니 샌더스 후보는 전에요.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과 예비선거에서 졌을 때 그때도 후보 토론회를 할 때 보면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 북한과 관련된 것, 외교정책 이런 얘기를 하면은 중동 얘기를 하면은 버니 샌더스는 그 같은 이슈보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저도 오늘의 미국 시간에 기후변화를 많이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다른 뉴스들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또 한 사람 예비선거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입니다. 지난번 토론회도 못 나왔었잖아요. 그 지지율 2% 안 됐고 또 개인 기부자 13만 명 달러가 아니라 13만 명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이제 내 시간이 분명히 아닌 것 같다 하고 오늘 나가지 않는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트윗으로
그 지지율이 뭐 0%밖에 안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확정시킬 가능성은 가장 컸는데 그 룸이 이렇게 비꼬 왔고요. 그리고 뉴욕 지금 망해가잖아. 어서 집으로 가.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경제와 관련된 거시적인 경제도 있고요. 현실적인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세계 경제협력기구가요. 그 OECD가 국제 그 경제 그 조직으로서 뭐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이어서 좀 비슷한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평균 2.9% 정도는 되겠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2.9%라는 게 지난번 2008년, 2009년 재정사태 이후에 최저 그 성장률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자체가 그 여기에 그 OECD의 수석 그 경제 분석가 로렌스 분이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세계 각 나라에서 너무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2.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과 세계가 경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은 뭐 경기 불황 피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이 GDP가 한 6%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미국하고 중국만 봅니다. 이 두 나라가 1, 2위이기 때문에 규모도 워낙에 크고 두 나라가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선 그 소비자를 봐야지 되죠. 소매 판매도 그렇고 소비자의 확신 지수라든가 조금 요즘 내려가고 있고요. 잡 데이터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제조업은 주춤하더라도 그러나 비즈니스 투자가 좀 없는데 어쨌든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가 됐건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이 됐건 지금까지 이런 그 기구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불황이 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그 뭐 재무부라든가 이런 그 에이전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꼭 그 믿을 만하지는 그 않을 수도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도시에서 오늘의 미국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요. 농부들에 대한 그 하긴 미국은 뭐 농업도 뭐 완전히 산업화이긴 하지만요. 경기부양책이 그 지원금이 벌써 2009년도였었죠. 자동차 업계 too big to fail. 정말 그 무너지게 내버려두긴 너무 커. 그 가족들이 얼마고 직원이 얼만데 했었던 그때보다 2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갔답니다. 디트로이트 그 빅3 자동차 회사에 120억 달러가 들어갔었죠, 그때. 그리고 그때는 그 이유 자체가 그 오바마가 들어오자마자였잖아요. 2008년도에 선거를 했으니까 2009년이면 임기 첫 해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바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공화당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나중에 오바마와 결어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었던 밀 럼니 지금 콜로라도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어피니언란에 막 여기저기에 많이 썼었어요. 몇 번은 적어도 오바마가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페일하게 파산하게 내버려둬야 된다. 이메일 럼니가 이제 비즈니스맨 출신이었잖아요. 그렇게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에 비해서 too big to fail은 그건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을 가지고 갔었던 사건이고 지금은 농부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이고요.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했지만 농업 부분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돈을 버는 국가였습니다. 무역 흑자가 아주 많았어요. 콩, 돼지고기 등 농산물을 많이 수출해서. 그런데 지금 전쟁하면서 중국이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수입하고 미국 거 잘 안 해가고 뭐 이번에 겨우 뭐 콩이라가 돼지 뭐 이런 돼지고기 같은데 관세 뭐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몇 개월 동안 장사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로를
수입로를 다른 데를 다 개척을 해버리고 미국은 농사만 져놓고 팔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지금까지 280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전에 120억 달러를 빅3 자동차 회사에 줬으니까 2배가 넘는다는 거죠. 이 정도면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했다면 오바마가 했다면 사회주의라고 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비즈니스 저널인가요? 블룸버그인가 그런 그 표현을 썼던데요.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느냐. 그 당시에 too big to fail 해서 자동차 회사를 지원했다면 지금은 표밭 지키기죠. 농부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일리노이주에서 농업쇼가 있었는데요. 농림부 장관이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다가 띠리링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죠. 대통령이겠죠. 8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림부 장관이 그 대통령의 목소리를 마이크에다가 대준 겁니다. 스피커로 해서 스피커폰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도록 7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휴대폰이었는지 저쪽은 휴대폰 아니었을 수 있죠. 대통령은 휴대폰 아니었겠죠. 해서 7분 동안 대통령이 그 무슨 말하자면 페어에 모인 농업쇼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뭐 내가 지금까지 280억 달러나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6년보다 나를 더 좋아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요즘에 이제 그 농업 그쪽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농부들의 그 신뢰 같은 것이 조금 떨어지기도 한다 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런 보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가짜 뉴스야. 이 저기 언론 매체가 그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또 이렇게 당신들에게 돈을 주니까 나를 더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2016년보다 더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농부들이 장기화되면 생각하는 게 결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만약에 미국이 이긴다면은 득을 보는 게 장기적으로는요. 그 테크놀로지 업계나 또 제조업체잖아요. 농부는 아니죠. 그래서 농부들이 대통령이 우리를 돈을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이게 시큰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유무역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그럼 내년에 뭐 콩나물을 이만큼 심고 뽕나물을 이만큼 심고 매실나물을 이만큼 심고 해서 콩은 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정부가 주다가 또 뭐 정권이 바뀌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원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시큰둥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전국 평균보다 농부가 직업적으로 보면은 뭐 12% 정도 트럼프 대통령을 다른 그 업계보다 더 많이 그 지지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엊그제는 그 뉴멕시코주에서 집이 아무리 부자여도 또 그 이민 그 신분 상태와 상관없이 뉴멕시코 주민이 뉴멕시코 공립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은 다 무료다 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도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이나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라든가 또 뉴욕주도 연봉이 12만 5천 달러까지 버는 이런 가정은 뭐 공립대학교 등록금 안 받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계속 졸업생들 빚이 늘어나서 2018년의 경우 이제 평균 2만 9,200달러 해서 제가 헤드라인에 약 3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2017년보다도 2%나 늘어났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지 몇십 년 되신 분이라면 미국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 하는 것을 전부 그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점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뭐 등록금도 비싸지고 생활비도 올라가고 사립대학교는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미국에서 부자 사립대학을 뭐 몇 꼽아라 하면 하버드하고 스탠퍼드 들어가잖아요. 하버드는 연수입이 6만 5천 달러인 그 가정의 자녀까지는 다 무료입니다. 스탠포드는 12만 5천 달러까지 무료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밖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런 계산을 하잖아요. 요즘 같은 때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뭐 그런 것이요. 그리고 제가 평균 빚이 2018년도에 졸업한 학생이 3만 달러를 빚을 안고 나오는데 의대도 아니고 법대도 아니고요. 일반 그 대학교가 그렇다는 건데 동부는 여러 가지가 더 비싸니까 커네디컷에서 대학교로 졸업하는 학생들은 빚이 38,650달러. 유타주가 좀 싸네요. 19,750달러. 그리고 오히려 블랙 저소득층일수록 빚을 더 많이 지고 대학을 졸업한다 하는 얘기 나옵니다. 잠시 뒤에야 한국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호주 그 총리와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지금 끝났습니다. 한 몇십 분 진행됐어요.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것은 이란과 중국 관련 그런 문제였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니 이 지금 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해서 그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또 미국이 다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 이게 존 볼튼이 나간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이란 정책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말하기는 쉽지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 거기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해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조미 실무협상 우리 측 수석 대표니까요. 나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여 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추장스러운 말썽꾼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볼튼이요.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미국 언론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사실은 미국의 CNN은 아니네요. 보니까 아시아의 CNN인데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라고 뭐 여권 운동 많이 했고요. 2015년도에 판문점에 여성들 쫙 갔을 때 갔었던 이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종전선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CNN과 인터뷰에서. And I'm hoping that our own U.S. Congress will declare an end to this war. And a bill has been introduced. 네, 어렸을 때 이제 하이스쿨 다닐 때 한국전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징집이었으니까 한국전에 나가야지 된다고 징집된 그 친구가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 살해 자살 이렇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2차 대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전쟁에 아들을 보낸다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좀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금방 나오겠죠. 일본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AB통신이 한국이 WTO에 불만 접수했고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WTO가 중재하려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였다. 한국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뭐 화학 뭐 이런 제품 이런 것들에 관해서요. 자, 이런 내용들이 미국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미국에서 어제 오늘 계속 보도를 합니다. 30년도 더 지나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진범이 누구다 감옥에 들어있더라. 전혀 동요하지 않더라. 자신의 죄를 부정하더라. 그래서 영화도 나왔더라. 뭐 살인의 추억 이런 내용.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해서 그 미국 언론도 많이 보도하는 거죠. 날씨 차가워졌습니다. 오랜만에 검은색 옷을 다 입어도 별로 거북해 보이지 않는 날씨가 됐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